인텔은 미국 정부가 자금까지 대주니까 이거 해볼만 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캐시카우가 망가졌죠. 조단위 적자를 내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리 미국 정부가 돈을 대어준들 따라오긴 힘들다라고 TSMC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삼성이 뭔가 좀 보여줘야 되죠. 가능성을. 자, 두 번째 주제는 TSMC와 HBM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TSMC가 3나노 공정 독점을 기반으로 2나노에서도 계속 독점 구조를 진짜 오래됐다. 근데 계속 가나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네. 요즘에 뭐 마음껏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5나노 이하 파운드리 가격을 또 추가로 3에서 8%까지 또 올린다고 하거든요. 네. 가격을 계속 올리는군요. 네,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마진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SMC가 확인을 했어요. 삼성 파운드리랑 인텔이 못 따라오는구나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참 스마트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얄밉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TSMC 사업을 잘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는 차세대 2나노 쪽에서도 거의 이제 독점 구조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가격을 올리는데 계속 가격 전가가 됩니다. 네. 안 사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참 이게 사실 TSMC가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대만에 있다는 거. 네네. 그래서 이제 버크셔의 그 워렌 버핏도 팔았다는 거. 네네. 근데 물론 그 이후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렇죠. 그런 우려를 제외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게 우리 거야 했는데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모바일 혁명에서 사실 TSMC가 확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사실 삼성하고 TSMC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였죠. 그때만 해도. 그쵸. 10년간의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TSMC가 삼성의 시총 2배가 되는 넘는 회사가 됐고,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이제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 뒤에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따라오면 좀 이제 좀 가격을 좀 천천히 올려서 쟤네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안 되는 것 같다. 네네. 라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인텔이에요. 네네. 인텔은 지금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로 막 주가도 엄청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뭐 분위기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최첨단 공정은요,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팹 하나 까는데 뭐 한 8조 원 정도 들었다고 예전에는 막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수십조, 뭐 20조 이상 들거든요. 와. 팹 하나 까는데. 그러니까 이거 투자 결정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국처럼 아니면 뭐 정부가 무한대로 돈을 대주든지, 그게 아니면 잘못 판단하면 안 되는데, 5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는 3강 구도라고 얼마 전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TSMC가 인텔을 뺐어요. 그래서 우리 경쟁자는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정도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재투자를 하는 회사는 TSMC가 유일해요. TSMC는 7나노에서 겁나게 돈을 벌어서 5나노 투자를 하는 거고요. 5나노에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3나노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삼성은 안 그래요. 삼성 파운드리는 계속 적자인데 계속 따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투자 규모가 이제 뭐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면 TSMC가 연간 어떤 파운드리 쪽 캐펙스 투자가 40조 원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삼성이 연간 투자하는 게 한 15조 원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 정도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인텔도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따라오고 있었는데, 삼성은 그나마 디램하고 낸드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 번 거 가지고 파운드리를 밀어서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쟁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네. 인텔은 그동안 자기들 이제 프로세서, CPU, PC용, 서버용 이런 것들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서 이제 재투자하고 미국 정부가 자금까지 대주니까 이거 해볼만 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캐시카우가 망가졌죠.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조단위 적자를 내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리 미국 정부가 돈을 대어준들 따라오긴 힘들다라고 TSMC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미치는 파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기대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니 미국 정부에서 밀어준다는데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바뀐 이후에 이제 파장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까요? 요게 이제 약간 소설이 또 들어갑니다. 네, 소설이라고 가정하고. 왜냐면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렇죠.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 TSMC를 이제 실리콘 실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켜주기도 그렇고 안 지켜주기도 그렇고 굉장히 딜레마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주목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당선되자마자 일본 먼저 우리나라 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맞아요. 네. 그리고 방한하면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 미군 부대부터 가거든요. 근데 미군 부대 안 가고요, 삼성 팹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진복 입고
딱 왔다 갔거든요. 여기 뭐 도대체 뭘 어떻게 대단한 네. 거냐 이러면서 맞아요. 그죠? 그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웨이퍼 들고 칩스법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이렇게 TSMC의 유일한 대체제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갑자기 인텔이 나와서 우리도 할 수 있어, 파운드리 하겠어 라고 하니까 삼성 파운드리의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그 구도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가 됐던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차기 정권에서는 삼성 파운드리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아하.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삼성이 뭔가 좀 보여줘야 되죠. 가능성을.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막 밀리고 이러니까 이제는 지원 그만해야 돼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막 러시아 본토 침공해가지고 뭔가 보여주니까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달라지잖아요. 평가가. 음.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도 지금은 딱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말씀하셨던 게 정말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인텔이 해주면 내 자식이 잘하면 네네.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돈 넣어주고 이제 학비 마련해주고 다 했는데 또 떨어진 거야. 그쵸. 근데 이제는 또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그쵸. 됐으니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드랍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게 이제 소프트뱅크도 AI 프로젝트를 같이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일본이 미국 말 제일 잘 듣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정가에서 부르는 바람의 방향에 제일 민감한 게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소프트뱅크가 ARM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그 반도체 아키텍처를 거의 저전력 쪽에서는 독점하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프트뱅크가 AI 반도체를 인텔하고 협력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지간하면 할 텐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최근에 드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드롭한 거를 삼성 파운드리 와서 또 하면 좋을 텐데 또 TSMC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럴 거면 한 번 되었으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쵸. TSMC로 갔거든요 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이죠. 근데 사실 소프트뱅크가 뭔가 큰 흐름의 변화가 있을 때 항상 큰 팁을 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5G 통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5G라는 거는 주파수 대역이 두 개가 있잖아요. 3.5GHz 대역에 서브 6가 있고 그리고 이제 28GHz 대역에 밀리미터 웨이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소프트뱅크가 스프린트 넥스트라고 T-모바일 합병 조건으로 미국 전역에다가 밀리미터 웨이브 망을 풀 커버리지를 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배턴을 했어요.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화웨이 5G 장비, 통신 장비 못 쓰고 밀리미터 웨이브는 약간 뭔가 건너뛰고 6G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딱 나타났거든요. 소프트뱅크가 이번에도 인텔하고 뭔가 딱 갈라서는 거 보면 이게 안 되는 판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뭔가 내부적으로. 미국 어떤 정가나 어떤 경제 쪽에 흐름을 굉장히 민감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회사가 인텔하고 이제 안 된다라고 해서 뭔가 또 다시 배턴했다라는 거는 인텔은 이제 뭐 좀 힘들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지금은 또 안 된다 쪽으로 강하게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인텔이. 그렇죠. 인텔이 이제 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1.8나노 우리가 빨리 제일 먼저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쵸. 약간 블러핑 같긴 한데 뭐 패키징을 워낙 세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뭐 실적 발표할 때 막 네. 8급 표기하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러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대나보다 한데 되나보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요. 되나보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안 되는 걸로 거의 지금 상당 부분 무게 중심이 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대만 수출이 올해 상반기 때 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네. 요거는 좀 어떤 내용이 있고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이제. 상반기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해서 226%가 늘었어요. 와. 대만에 수출하는 거. 네. 물론 대부분이 반도체겠죠. 대부분이 반도체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의 HBM일 겁니다. SK하이닉스가 납품하는 HBM이 TSMC로 들어가서 그게 2.5D 패키징으로 최종 조립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엄청난 거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에서도 잡힐 정도로 적지 않은 영향이고요. 이게 이제 조 단위 규모로 됐고 그러면 앞으로 줄어들 거냐?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만이 우리한테 중요한 수출, 반도체 수출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참 그렇네요. 네네. 이게 HBM 하이닉스 HBM 때문에 네네, 그렇죠. TSMC로 가는 물량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만에 서버 업체들 많잖아요. 네. 서버 업체들 많으니까 향후에는 이제 삼성의 HBM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물량도 꽤 되지 않을까. 이제는 대만 쪽 수출 데이터도 봐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BM 얘기가 나왔으니까 HBM 중에서 HBM4가 또 네.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네. 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블랙웰에 들어가는 게 HBM3E잖아요. 네. 기존의 호퍼에 들어가는 게 HBM3고 HBM4부터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는데 일단은 칩이 굉장히 좋아지죠. 굉장히 좋아지는데 보통 우리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디램 아파트에서 프로세서로 가는 데이터 거기서 이제 초고속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네네. TSV 가지고 연결하는 게 그걸 인풋 아웃풋 단자라고 하는데 그게 기존에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 늘어나요. 엄청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2배 이상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엄청 만들기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층수도 기존에 8층이 메인인데 8층에서 이제 12층으로 가는 거고 HBM4부터는 16층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높이는 똑같아야 돼요. 반도체 웨이퍼가 얼마나 얇아지겠어요? 핸들링하기가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 보면 1층이 로비잖아요. 네. 그죠? 1층에 아파트를 배치하지는 않죠. 그래서 로비 같이 이렇게 해놓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베이스 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다이는 로직 칩이에요. 베이스 다이 위에다가 이제 코어 다이, 디램을 쌓아서 이제 HBM을 만드는 건데 로직, 베이스 다이가 굉장히 고도화됩니다. 기존의 뭐 8나노 수준의 공정이니까 8나노까지는 디램 업체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HBM4부터는 SK하이닉스는 5나노 TSMC 핀팻 공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삼성은 자기네들 4나노 핀팻 공정 쓰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뭐 프로세서 수준의 집적도가 필요해지는 거죠. HBM의 베이스 다이가. 네, 로직도. 네. 그리고 이제 HBM4의 베이스 다이는요, 이제는 철저하게 커스텀이 됩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거에 맞게 굉장히 바뀌어요. 주상복합 아파트의 로비는 뭔가 정형화되어 있진 않죠. 다 제각각이죠. 주상복합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체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다른데 그게 메모리 파운드리 본격화되는 거예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준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로직 다이를 최적화해서 굉장히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존에 없던 것들을 IP들을 많이 올리는데 대표적으로 컨트롤러 IC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캐시 메모리도 올라갈 수 있고, 네트워크 메모리도 올라갈 수 있고, 심지어는 일부 프로세서까지 올라갑니다. 프로세서까지 올라가면 프로세서 인 메모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준비해 놨으니까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줄게. 이게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잖아요. 그게 HBM4부터 본격화 되는 거예요. 이게 파운드리 앞에 메모리 파운드리가 됐네요.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아, 이제 메모리도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빅테크들이 찾아와서 자기들한테 커스텀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HBM을. 그럼 커스텀을 해주려면 커스텀 해줄 수 있는 IP들도 필요할 거고 그 대응해줄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뭐 또 거기 필요한 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쵸. 주가도 이미 재평가를 많이 받긴 했지만 과거와는 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버렸다. 빅테크가 찾아와서 HBM 우리 걸로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를 할 줄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완전 중운용 반도체의 이제 그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제 이끌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작년만 해도 갑자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출신 엔지니어 채용하고 인텔 출신 엔지니어 채용하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지? 혹시나 시스템 반도체를 하려고 하나? 라고 했는데 이 메모리 파운드를 위해서 결국 필요한 IP들이나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말씀해 주셨던 순서대로 보면 TSMC 뭐 경쟁자가 없다. 지금 대만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면은 지금 걱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제 인텔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여전히 HBM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다. 사실 이 맨 앞단에서 끌고 가는 회사는 이제 엔비디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아직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전인데, 엔비디아는 요즘에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 최근에 이제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아키텍처에 좀 뭔가 결함이 지연된다라는 있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예, 지연된 것 같아요. 뭐 회사는 공식적으로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밸류 체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래 블랙웰이 3나노 써야 됐잖아요. 원래 3나노로 나오기로 했는데 애플한테 그 팹 뺏겨가지고 4나노 두 개 그냥 연결해서 썼잖아요. 네네. 칩레스로. 4나노 칩을 연결하고 HBM도 연결하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그 인터포즈에서 약간 설계 불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스라고 하는 칩1, 웨이프1,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게 기존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보니까 어허. 거기서 이제 GPU 다이 두 개 연결하는 데서 뭔가 버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허.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출시가 한 두세 달 지연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나오는 거고. 근데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아, 이건 해결됐어요. 네, 해결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출시 시점은 좀 더 지연되는 거고요. 출시가 언제인데 언제로 지연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4분기부터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마 4분기에는 이제 일부 샘플 정도 물량만 나오고 내년 초부터는 대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칩하고 칩끼리 그 칩렛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칩렛을 안 쓰고 칩 다이를 하나만 쓴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절반으로 줄죠. 그래서 B200A라고 해서 약간 빅 200. B200A 아, B100은 1040억 개의 칩 다이, 트랜지스터가 있는 칩 다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풀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네. 네모난 게 두 개가 붙어 있는 맞습니다. 거였어요, 블랙웰이. 그래서 블랙웰은 원래 2080억 개 트랜지스터예요. 원래는. 근데 1040억 개로 다운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호퍼하고 비슷한 구조로 이제 만들어서 내놓는 거죠. 네, 그거 아니면 그러면 H200 있잖아요. 그거 써라 이러는 거죠. 고객들은 화가 나죠. 대체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많이 사고 있습니다. 실적은 크게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터포저 쪽에 이제 결함도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 초에는 B100도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B200이라고 하고 이제 B200A. 젠슨왕이 네. B200A. 네네. 그럼 이제 젠슨왕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기술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뭐 TSMC 잘하고 있고 뭐 행스 잘하고 있는데 큰 형님이 앞에서 쫙 끌고 나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뭐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저는 이제 그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AI가 우리 디바이스 B2B에서 B2C로 확산되더라도 엔비디아의 입지는 탄탄할 수 있다. 아하.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어필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B2B에서도 약간 이제 기존에 단순히 뭐 GPU만 하는 게 아니라 CPU하고 연결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NVL이라는 NVL 36, NVL 72 같은 서버 렉까지 해서 이제 파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어 지금의 어떤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 젠슨왕 입장에서도 이번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식의 코멘트를 해줄지에 따라서 왜냐면 주가가 고만 이게 지금 140에서 90까지 내려갔다가 그쵸. 그러니까 블랙의 이슈 있고 여러 가지 금리 인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려갔다가 지금 130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정고점이죠 거의. 그래서 예. 지금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 계시는 많은 그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 주가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계속 가주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폭발적인 상승은 이제 지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성장률이 이제 성장률이 왜냐하면 지난 1분기나 작년 4분기가 성장률이 너무 높았잖아요. 매출 성장률도 너무 높았고 매출 총 이익률도 거의 뭐 이제 80% 육박하는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번 분기에서 사실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뭔가 아주 잘 나오긴 힘들죠. 그런 걸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줄여놨는지, 그쵸. 많이 사서 이제 또 더 갈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주가 반응이 진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줄일 거면 실적 발표 나기 전에 줄여야 됩니다. 아, 나서 줄이면 아마 네. 늦을 수도 있다. 네. 아. 만약에 포지션을 그렇게 정했다 그러면 저는 네. 실적 발표 전에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네. 아, 정말 진짜 이게 흥미진진하고 이번 주는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실업률이 또 있어가지고 그쵸. 이게 또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하시기 참 어렵겠지만 고민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